안녕하세요. 경유리원 산부인과 교수 이영주입니다. 네, 벌써 11월이네요. 11월이면 저희가 예비망 교실을 시작한 지 거의 1년이 다 돼 가거든요. 그래서 첫 예비망 교실 강의를 제가 했었는데 오늘 또 하게 됩니다. 이제까지 한 3번, 4번 정도 제가 했던 것 같아요. 오늘은 주제는 출산 후 영양으로 되어 있는데 출산 후 영양보다는 그냥 임신 전반에 다 걸쳐서 그 설명을 좀 드리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서요. 그래서 설명을 좀 드릴게요. 이전에 이제 저희 그 피드백을 좀 받아봤는데 내용이 조금 좀 더 이제 쉽게 설명을 해드렸으면 좋겠다. 그런 실제적인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제가 오늘은 최대한 산모분들 눈높이에 이렇게 같이 걷는 느낌으로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임신 전, 임신 중, 그 다음에 임신 후 출산과 영양에 대한 얘기입니다. 잠시만. 네. 이런 질문이 있어요. 뭐 수유하는 동안 멀티비타민을 꼭 섭취해야 되나요? 수유하는 동안 뭐 떡볶이를 먹으면 안 되나요? 매운 음식을 먹으면 안 되나요? 이런 질문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산모분들 이런 것들이 되게 궁금하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오늘 좀 말씀을 드릴 거고요. 임신 기간은 임신 전 기간, 임신 사회 기간, 임신 한 기간, 그다음에 분만 후 기간 이렇게 총 나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형식으로 나뉘게 되고 우리나라에서 이제 임신 출산 진료비 지원 제도가 되게 잘 돼 있죠. 그리고 산모 신생아, 특히나 신생아 중환자실에 입원을 하거나 37주 미만의 조산아로 태어나면 이런 지원 사업이 잘 돼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있는 게 이제 그 보건소나 아니면 기타 국가기관에서 임신 후 영양관리, 출산 후 영양관리 그 프로그램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찾아보니까 그래서 그런 프로그램도 있으니까 한번 찾아보시고 출산하시고 나서 또 밥을 어떻게 먹어야 되는지 거기는 직접 이제 평소 식습관을 다 그 서베이 조사를 해서 또 알려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조금 국가에서 지원하는 사업들이 많다는 거 조금 설명을 조금 드렸으면 좋겠고요. 산정관리 이전에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한 번 더 말씀을 드릴게요. 이 산정관리는 이제 시간에 맞춰서 저희가 검사 같은 걸 진행을 좀 해야 되는데 임신 전에 가장 중요한 게 누차 강조드렸지만 엽산 드시는 거 가장 중요하고요. 임신을 하게 되고 이제 5주 이내에 산전 검사를 해야 돼요. 임신했을 때 검사하는 첫 검사가 있죠. 혈액 검사, 소변 검사, 감염이 있는지 없는지 질병 검사를 하게 되고요. 이제 5주부터 초음파를 계속 보게 되는데 11주에서 13주 사이에 인테그레이티드 통합 기형아 검사 1차를 하게 되고 목덜미 두께랑 코 높이랑 재서 이제 기형아가 있는지 없는지 기형아가 생길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지 안 높은지 그런 거를 평가를 하게 되고 2차 기형아 검사를 해서 총 호르몬이 5가지가 나와요. 그래서 총 호르몬의 5가지를 분석을 해서 다운 증후군, 에드워즈 증후군, 신경은 결손 이 3가지를 저희가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20주 전에는 이런 것들이 가장 중요하고 20주에서 24주 사이에 보통 이제 입체 초음파라고 얘기를 하죠. 태아정밀 초음파 검사를 하게 되고 24주에서 28주 사이에는 임신성 당뇨 검사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30주에서 32주 사이에 초음파를 한번 더 봐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초음파라는 게 정확도가 한 60%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 정확도를 조금이나마 올리기 위해서 30주에서 32주 사이에 저 같은 경우는 뇌랑 그다음에 심장, 폐, 그리고 소장, 대장 그런 주요 장기들을 한번 더 보게 됩니다. 36주에서 이제 40주 사이에 이제 막달에 가게 되는데 36주에서는 보통 이제 분만 전에 혹시나 다른 위험성이 없는지 분만 전 검사를 시행을 하게 되고요. 진료 간격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28주, 27주 6일까지는 4주, 36주 0일까지는 2주, 그 다음에 36주부터 분만수까지는 1주. 그렇게 되고, 고위험 임산부들 있잖아요. 이전에 뭐 혈압이나 당뇨나 그런 것들이 있어서 고위험 임산부들이나 아니면은 뭐 아기가 조금 잘 안 큰다거나 그런 임신부들은 어, 이거보다 나누기 2를 하시면 돼요. 이 4주, 만약에 4주면은 2주, 2주면은 1주, 1주면은 주 2회. 이렇게 외래를 가지시는 경우도 있고요.
특히나 임신 전에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반드시 당뇨병성 안병증의 안질환이 왔는지 안 왔는지 그거를 조금 평가를 하시고 그다음에 20주, 30주에 한 번씩 여기 안저검사를 하셔야 돼요. 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임신 전 관리는 총 이렇게 여러 가지 관리를 하는데 오늘 제가 말씀드린 건 이 중에서 영양관리 쪽을 말씀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네. 비만이 있어요. 임신 전 영양 상태 중에 이제 우리가 조금 의미 있게 생각하는 게 비만이거든요. 비만은 다들 아시는 것처럼 BMI가 높은 거를 얘기를 하죠. BMI가 높은 거를 얘기를 하는데, 비만이 있는 임산부들은 조산이나 당뇨, 색전증이라 그러면 혈관이 막히는 질환이에요. 우리가 아기를 놓고 색전증이 우리가 산육기라고 하면 6주에서 8주까지인데 6주에서 8주 사이에 한 6배에서 많게는 10배가량 증가를 한다고 해요. 근데 비만인 임신부들은 그것보다 훨씬 많이 증가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난임이 생기죠. 비만이 있으면은 지방이 두껍잖아요. 그럼 에스트로겐 호르몬의 균형이 깨지기 때문에 배란성 난임이 생길 수도 있고요. 그리고 고혈압성 임신질환이나 아니면 신경결손 같은 신경결손이 높아지는 이유는 당뇨랑 신경결손이랑 연관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두 개가 연관이 돼서 높아진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고혈압성 임신질환은 대표적인 임신질환이 우리 임신 중독증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비만이 제가 말씀드리면은 그렇게 비만을 말씀드리는 이유가 반드시 임신 전에 살을 조금 빼시고 임신을 하는 게 중요하다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저체중도 있어요. 이제 너무 마르신 분들은 난임이나 조산이나 마르신 분들은 이제 임신 때 체중 증가가 일정하게 이루어져야 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게 제대로 안 이루어지면 아기가 잘 안 큰다든지 그런 게 생길 수 있고요. 여기 보시면 이제 논문인데 2020년도 최신 논문이거든요. 이게 체지방 지수를 밑에서 보시면 저체중, 정상, 과다체중 비만이면은 빈혈도 이렇게 올라가는 경향을 보이고 조기양막 파수, 37주 이전에 양수가 터지는 것도 올라가는 것처럼 보이고 경향성이 이렇게 임신 전 당뇨도 올라가고 고혈압, 저체중아, 체중은 당연히 많은 사람에게서 좀 체중이 낮은, 체중이 작은 아기가 많이 태어나겠죠. 거대아도 이렇게 올라가고. 그래서 체질량 지수가 임신 전에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임신 전에 체질량 지수를 최대한 과다 체중에서 정상에 좌체중, 저체중이신 분들은 정상으로 조금 올려놓는다든지, 그렇게 몸 관리를 하시고 임신을 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먹어야 되는 영양소 하나하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제일 중요한 게 엽산이에요. 엽산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거고, 엽산이 임신 초반 때 태아의 신경관은 이렇게 자라면서 이렇게 닫혀야 되거든요. 근데 그게 신경관이 닫히지 않는 경우에 엽산이 부족하면 신경관이 닫히지 않는 경우에 신경이 이렇게 벌어져 있는 게 신경관 결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섭취 방법은 그냥 임산부용 멀티비타민 드시는 거 두세 달 전 드시는 게 좋고 보통은 이제 대개는 한 달 전부터 먹으라고 하는데 두세 달 전부터 먹으면 더 좋고요. 하루에 0.6에서 1mg 섭취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예전에는 0.4mg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거는 지금의 트렌드하고는 좀 다르고요. 그리고 엽산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 음식은 이거 아보카도, 그 다음에 샐러리, 오이 이런 야채류, 푸른 야채류에 엽산이 많이 포함되어 있으니까 야채는 꼭 챙겨서 드시는 게 좋고 임신 중에 야채를 드실 때는 꼭 깨끗하게 씻어서 드셔야 돼요. 왜냐하면 가끔씩 생야채에는 톡소포자주층이라는 그런 것들이 기생충이 묻어 있을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임신 초반 때 톡소포자충 검사를 하게 되면 양성이 나오시는 분들이 아니면 임신 전에 양성이 나오시는 분들이 생야채를 좋아하시는 분들 중에서 있어요. 보통은 고양이를 기르면은 그런 게 발생이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요즘에 고양이가 쥐를 잡아먹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냥 사료를 먹고 크거나 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톡소포자충이 고양이한테 옮는다기보다는 야채를 통해서 옮는 경우도 많고, 그리고 고양이한테 만약에 생고기나 생간 그런 거를 주게 돼도 톡소포자충에 걸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생각을 좀 하시면 좋겠습니다. 야채는 그렇게 꼭 챙겨서 드셔야 되고요. 철 중요합니다. 보통 산모분들이 이제 철 분제는 임신 2분기 때, 임신 2분기가 얼마냐면 14주 이후거든요. 14주 이후부터 주신다고 생각을 하고 계신데 그게 아니고요. 임신 전에 검사를 하게 돼요. 그래서 임신 전에 빈혈이 있는 분들은 임신 전부터 철 분제를 복용을 해야지,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신생아 행동이나 발달 지연이 생길 수 있어요. 지적 발달 지연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철은 임신 전에, 임신을 계획하신 분들은 한 달 전에 피검사를 하셔가지고 내가 빈혈이 있는지 없는지 보시고 나서 빈혈이 있으면은 철분제를 드시는 게 좋고, 평소에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철분제가 많이 포함되어 있는 음식을 드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특히나 제가 계란이랑 검은콩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 계란이랑 검은콩이 철분도 많이 들어있고, 나중에 말씀드릴 여러 영양소가 다 들어있는 게 계란이랑 검은콩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 챙겨 드시면 좋을 것 같고, 비타민C가 함유된 음식과 같이 복용하면 철분제는 철분제 흡수력이 올라가기 때문에 좀 좋습니다. 그래서 비타민제랑 드셔도 되고, 아니면은 뭐 철분제 드실 때 이제 그 주스라든지 오렌지 주스라든지 그런 비타민C가 있는 그런 것들이랑 같이 드셔도 좋고요. 요오드는 저희 나라는 요오드가 결핍이 생기시는 분들이 없어요. 왜냐하면 김을 좋아하시잖아요. 김에 요오드가 들어있기 때문에 결핍이 생기시는 분들이 별로 없는데,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 요오드가 부족하면 생길 수 있고요. 전 세계 가임 기여선의 11%인데 이건 난임하고 관련이 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요오드는 칼슘이랑 호르몬 균형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성분이기 때문에 꼭 여기 옆에 있는 이런 음식들을 통해서 드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요거트, 그 다음에 계란은 요오드가 들어있는 음식이니까, 계란은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임신했을 때 계란 하루에 하나씩은 챙겨 드시는 게 좋겠다라고 항상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 이 부분 때문이고요. 이제 남편에 대해서 좀 말씀드려 볼게요. 남편분들도 임신은 혼자 준비하는 게 아니에요. 임신은 혼자 준비하는 게 아니고 같이 준비하는 건데, 남편분들도 정자도 건강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기 써놓은 거는 건강한 정자를 유지하기 위한 것들이고요. 야채랑 과일을 꼭 챙겨 드시고, 단백질은 생선이나 닭, 식물성 단백질을 섭취하는 게 좋아요. 붉은 고기보다는. 그리고 지방도 섭취를 하셔야 되는데, 지방 섭취는 튀김이나 그런 포화지방산보다는 견과류를 섭취하는 게 더 좋으시고요. 술을 많이 드시는 분들은 하루에 2잔 이하로 절주를 하시는 게 좋고, 제가 금연인 부분에 대해서는 되게 말씀을 많이 드려요. 금연이라는 거는 이게 술은 가끔씩 한 잔씩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금연은 거의 매일 하잖아요. 그러면 그 매일 담배에 있는 유해 물질에 정자가 노출이 되는 거예요. 매일. 그렇기 때문에 술보다는 금연이 더 안 좋아요. 그래서 금연은 꼭 하시는 게 좋고, 정자 질을 향상시키는데 금연이 제일 좋습니다. 체중 관리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상 체중을 유지하시는 게 좋고요. 운동은 이제 주 5회 30분 이상 운동을 하시면 좋은데, 뭐 마라톤이나 너무 격한 운동 같은 경우는 오히려 테스토스테론을 감소시키기 때문에 좀 적절한 그 운동, 유산소 운동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임신 전에 주의해야 될 음식, 이거는 임신 중에 주의해야 될 음식에도 해당이 되는데, 커피가 있거든요. 커피는 이제 임산부들은 200에서 300mg 하루에 그 정도로 드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보시면 우리가 보통 이제 그 커피 파는 그 샵마다 이 카페인 용량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보통 이제 저희가 생각하는 한 컵 정도는 더블샷 말고 싱글샷은 135 정도 되고요. 에스프레소는 70. 은근히 에너지 드링크에 많이 들어있어요. 160 정도 들어있고, 뭐 사이다나 아니면 콜라나 이런 것들에도 카페인이 일부분 들어있기 때문에, 콜라를 만약에 1.5리터짜리를 혼자서 다 드신다 하루에, 그러면은
한 180 정도가 섭취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전체적인 양을 조금 생각을 해보셔서 임신 전에 카페인을 줄이실 필요는 없는데 그래도 임신 중에는 조절을 해주셔야 되고 카페인을 임신 전에 조금 줄여놓는 이유가 임신했을 때 너무 힘들거든요. 임신했을 때 갑자기 줄이려면 너무 힘들기 때문에 임신을 준비하는 기간에 커피를 뭐 하루에 거의 밥 먹고 나서 한 잔씩 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러신 분들은 하루에 이제 한 잔 정도로 줄인다든지 그런 준비를 미리 해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제가 이거를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술은 되게 많이 물어보세요, 산모들이. 임신 중에 먹어도 되는지, 임신 전에 먹어도 되는지, 술 먹고, 술을 많이 먹고 있었다가 임신인지 모르고 술을 계속 먹었는데 아기는 괜찮을까요? 이런 질문을 되게 많이 하세요. 근데 이제 저희가 배아기라는 시기가 있어요. 배아기가 뭐냐면 이제 아기의 형태가 만들어지는 거를 배아기라고 하고 그 이유를 성장기라고 해요. 만들어진 성대가 덩치가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장기가 만들어지는 배아기가 10주에서 11주 사이거든요. 그리고 임신을 처음 배란이 되고 착상이 되는 기간이 있어요. 배란이 되고 착상이 되는 기간을 0에서 4주 정도 되는데 0에서 4주 정도 사이에는 뭐 어떤 약물을 복용을 해도 그 태아 기형에 그렇게 많은 영향을 미치지는 않아요. 따라서 내가 임신을 한 줄 몰랐는데 술을 드셨다.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병원에 갔더니 사주라고 합니다. 걱정이 돼서 어떡하죠? 그러신 분들은 4주까지는 아직 태아가 이제 아기집이 착상이 돼서 아기집이 생기는 시기라서 그때는 술 같은 경우를 드셨다고 하더라도 너무 걱정은 안 하셔도 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담배는 임신 전에 그냥 끊으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담배가 임신 중까지 담배는 중독성이 아주 높은 식품 중에 하나거든요. 기호식품 중에 하나라서 임신 전에 끊으시는 게 좋고 요거는 이제 피임약이에요. 피임약. 제 외래 산모분들 중에 한 분이 피임약을 계속 드셨었어요. 피임약을 계속 드시다가 한 3일 정도 깜빡하고 안 드시고 이제 그때 임신이 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모르고 이제 임신이 된 것도 모르고 피임약을 계속 드셨는데 한 8주 정도 돼서 저희 병원에 오셨었거든요. 걱정된다고. 그래서 대부분의 피임약은 에스트로겐이랑 프로게스테론이잖아요. 정상적으로 임신을 해도 에스트로겐이랑 프로게스테론이 나오거든요. 피임약을 써서 임신을 유산을 시킬 수도 있어요. 그 호르몬의 용량의 차이가 있는 거지.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호르몬의 용량이 과다해지면은 임신을 유산시킬 수도 있지만 호르몬의 용량이 어느 정도 임신할 때는 증가를 하기 때문에 피임약을 드셨다고 하더라도 그 피임약의 효과가 그렇게 명확하게 확실히 100% 기형을 유발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의사랑 꼭 상의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만약에 임신을 하셨더라도 혹시나 기형이 생기셨더라도 피임약 때문이 아니고 다른 이유에서 기형이 생겼을 가능성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임신 전에 주의할 음식들이 있기는 하지만 이게 먹었다고 해서 0에서 4주 사이에는 영향이 그렇게 많지는 않고 그런 부분을 알고 계시고 너무 걱정은 하지 말라는 그런 의미에서 제가 가지고 나왔고요. 아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제 임신 전에 비만이셨던 분하고 체중 증가 부분을 보면 임신 전에 정상 체중이라도 체중 증가가 과다하게 이루어지면 제가 다음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그거보다 많이 체중 증가가 이루어지면 그때는 아래와 같은 임신 관련 합병증이 증가를 하게 돼요. 자연유산이라든지 태아기형, 태반 조기박리, 임신 중 당뇨 거대화 이런 것들이 증가를 하기 때문에 임신 전에 정상 체중이라고 하더라도 체중 증가도 조금 조절을 하시는 게 좋아요. 임신 중에. 그래서 보시면 이제 제가 기억하기 쉽게 설명을 좀 드려요. 만약에 BMI가 그 체지방 지수가 19 미만이면은 저 체중이잖아요. 이런 분들은 체중이 잘 늘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는 어머니 최소 산모님 최소 12kg까지는 임신 중에 느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요. 정상적인 분들은 이제 많이 느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16kg까지 괜찮으니까 조금
조절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과다 체중인 분들은 제가 말씀을 드려요. 너무 많이 증가하면 위험합니다. 11kg까지 증가를 하는 게 좋겠고요. 이왕이면 한 7kg, 8kg 정도 증가하는 게 제일 좋겠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고도 비만이신 분들은 제가 6kg 정도로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너무 살이 증가를 많이 찌게 되면은 아까 말씀드린 합병증하고 관련이 있거든요. 그리고 외래에서 되게 많이 물어보시는 이유가 교수님 갑자기 뭐 살이 뭐 3kg가 쪘어요, 4kg가 쪘어요, 뭐 한 달 만에 5kg가 쪘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정상적으로 2, 3분기 때는 일주일에 한 0.5kg 정도 찌고요. 정상 저체중인 분들은 0.5kg 체중 증가 있으면 좋겠고 과다 체중이나 비만이신 분들은 0.2kg 체중 증가를 유지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쌍둥이 임신은 조금 다르거든요. 쌍둥이 임신은 체중 증가량이 더 많아요. 왜냐하면 양수도 그리고 아기도 태반 무게도 더 많이 나가기 때문에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체중 증가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논문을 하나 설명을 드리면 임신 전에 그 저체중, 정상 체중, 그리고 체중이 많이 느신 분들, 이분들을 비교를 해봤더니 이분들의 공통적으로 체중 증가가 하게 되면 아기를 낳고 나서 살이 잘 안 빠져요. 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들은 조금 챙기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 대체 몇 칼로리 정도 섭취를 해야 될까요? 보통 여성분들, 정상 체중 여성분들은 하루에 2000에서 2000 칼로리 정도 섭취를 2200 칼로리 한 끼에 섭취를 하게 되는데 평균 필요 칼로리가 이제 하루에 한 300 칼로리 정도 돼요. 플러스 300 칼로리 정도 더 섭취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부분이 단백질 섭취가 매우 중요해요. 단백질 섭취는 태반이랑 태아에 성장하는데 특히나 태아의 근육이랑 뼈가 자라는데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섭취는 하루에 한 71g 정도 꼭 섭취를 하라고 말씀드려요. 그러면 교수님 71g을 어떻게 섭취를 해야 돼요? 뭘 섭취해야지 71g 정도 되나요? 라는 질문이 나오세요.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는 게 여기 보시면 고기가 손바닥 하나가 내 손바닥 하나 크기가 200g 정도 되거든요. 그럼 100g 정도 손바닥 반 개 정도가 24g밖에 안 돼요. 그러면 3분의 1이잖아요. 그러면 최소 300g을 먹어야 되면은 반근을 먹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고기를 먹게 되면 너무 힘들어져요. 배가 많이 불러져서.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두유 한 컵을 드시라고 말씀을 드려요. 두유 한 컵이 대충 68 정도 되잖아요. 그러면 하루에 한 끼 그게 되기 때문에 두유가 조금 비리긴 하지만 그래도 조금 맞는 걸로 챙겨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방산은 반드시 필요해요. 오메가는 반드시 필요한데 태아신경 발달에 오메가가 중요한데 오메가6보다는 3가 좋아요. 6는 오히려 콜레스테롤을 올려가지고 호르몬 불균형을 일으킬 수 있고요. 오메가 3번 3지방산 오메가3는 태아의 신경 발달을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오메가3를 복용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실제적으로 보시면 오메가3를 많이 먹음으로써 신경 발달이 지연되는 것들이 이렇게 떨어져요. 그래서 신경 발달이 발달 지연하고도 발달 지연을 예방하는 데 오메가3가 좋다고 알려져 있고 그리고 오메가3를 들게 되면은 37주 이전에 조산, 주상기 사망, 저체중과 신생합병증이 이렇게 감소를 할 수 있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메가3를 먹는 방법은 알약으로 된 걸 드셔도 되고 생선을 챙겨 드셔도 되고 그냥 본인이 편하신 대로 드시면 돼요. 알약인 것 같은 경우에는 조금 지방에 이제 소화가 잘 안 되잖아요. 임신 말로 갈수록. 그래서 알약 제제를 드시면 소화가 잘 안 되신다는 분들이 있는데 그럴 경우엔 생선으로 조금 드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하루에 일주일에 생선을 손바닥 하나 정도 드시면 좋긴 좋은데 이 중에서 메틸수은인 게 있어요. 우리가 먹이사슬의 그래프가 있으면 먹이사슬 꼭대기에 있는 그런 생선들이 계속 중금속이 이렇게 쌓이거든요. 그래서 메틸수은이 많은 그런 것들을 안 드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외국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경우에는 주에 손바닥 한 반 개 정도 먹으라고 돼 있는데 우리나라는 좀 더 스트릭트, 좀 더 이제
좀 강해서 일반 어류는 400g 이하를 섭취를 해야 되고 고등어, 명태, 광어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하지만은 참다랑어, 참치, 다랑어 종류, 그 다음에 돔, 먹장어 이런 것들은 뭐 다금바리 이런 회 이런 것들은 드실 수가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일주일에 100g 이하 섭취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비타민에 대해서 말씀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비타민은 제가 요거는 나중에 지금 채팅창에 요거 질문은 나중에 한꺼번에 말씀을 좀 드릴게요. 그래서 비타민은 권장 섭취량이 있어요. 권장 섭취량이 있는데 여기서 제가 쭉 나와 있잖아요. 설명을 꼭 드려야 될 게 비타민 A예요. A 같은 경우는 임산부에서는 770 마이크로그램 하루에 요거를 섭취를 하라고 돼 있고 수유할 때는 좀 더 필요하죠. 1300 정도. 그리고 쭉 보다 보면 다른 거는 특별히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데 비타민 A는 문제가 될 수 있어서 말씀을 좀 드리는 게 좋겠고요. 칼슘 자체는 하루에 1000mg 정도를 섭취를 꼭 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말씀을 좀 드리고 이 정상 임신하지 않은 여성보다 후반 수유기에 섭취를 많이 해야 될 게 비타민 A, 비타민 D, 비타민 E,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다 많이 보다 좀 섭취를 많이 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수유부에 어떤 비타민을 드셔야 되는지는 제가 나중에 설명을 조금 드리고요. A부터 하나하나 설명을 좀 드릴게요. A 같은 경우는 척추나 팔다리의 성장을 발달을 하는데 중요한 거긴 하지만 과다하게 섭취를 하면 아까 말씀드린 용량보다 더 많이 섭취를 하면 기형이 생길 수 있어요. 특히나 얼굴이랑 그 다음에 그 뇌 쪽에 기형이 생길 수 있어서 고용량 멀티비타민제, 산모용 말고 일반 분들이 먹는 멀티비타민제에 비타민 A가 많이 들어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꼭 챙겨보고 드셔야 되고요. 여드름약 있잖아요. 여드름약에는 레티놀이 있는 분들이, 레티놀이 있는 성분들이 있는데 그게 비타민 A이기 때문에 여기 바르는 여드름약도 비타민 A가 안 좋기 때문에 그거는 안 드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여기 아래 그림들 비타민 A가 많이 함유되어 있는 음식들이기 때문에 이거는 챙겨 드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비타민 B6는 이제 피리독신이라는 건데 우리가 입던 약에 입던 약 아밀렉틴이나 디클렉틴 뭐 그런 입던 약이 있는데 그런 입던 약에 피리독신이 있어요. 그래서 입던 약은 그 비타민 B6랑 독시라민이라는 히스타민제가 합쳐진 거거든요. 그래서 뭐 태아엔 영향이 없으니까 안전하게 드셔도 상관은 없고요. 비타민 B6는 중요한 게 태아의 적혈구나 항체, 신경전달 물질을 생성하기 때문에 여기 있는 비타민 B6가 포함된 음식물들은 챙겨 드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렇지만 너무 많이 먹게 되면 신경이상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적정량을 드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비타민 C 같은 경우는 항산화 작용으로 되게 알려져 있는 비타민이죠. 그래서 비타민 C가 임신독촉을 예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연구도 되게 많이 돼 있어요. 항산화 작용이 태방 관련, 그 다음에 임신독촉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건 나중에 또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임신독증의 예방에 대해서 비타민 C랑 E에 대한 효과를 엄청나게 많은 연구가 지금까지 있었어요. 이런 많은 연구가 있었지만 비타민 B랑 비타민 D랑 그 다음에 오메가랑 이렇게 임신독증을 예방하는 건 아직까지는 잘 모르겠다. 하지만 이게 해가 되지 않기 때문에 적정 용량을 섭취를 한다면 해가 되지 않기 때문에 먹는 게 좋겠다. 그렇게 결론을 조금 내릴 수 있겠습니다. 비타민 D가 가장 중요한 건 칼슘이죠. 칼슘은 태아 골격이 형성되고 골격의 항상성을 유지하고 성장과 발달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건데 이런 음식에 칼슘이 많이 들어있어요. 특히나 유제품들에 칼슘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저는 저희 산모들한테 하루에 우유 한 잔씩 꼭 드시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요. 특히나 임신 초반 때는 착상이랑 혈관 형성하는데 도움이 좀 되고요. 그래서 비타민 D가 적으신 분들은 임신 전에 저희가 처방을 해드려요. 그리고 신기한 게 저희 나라 여성들 같은 경우는 거의 다 비타민 D가 결핍이 좀 있어요. 그래서 비타민 D는 하루에 한 1000mg 정도, 1000 인터내셔널이 1000 정도 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엽산은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리죠. 이 엽산을 다시 설명을 드리는 이유는 이후 엽산 관련 신경관 질환을 임신 중에 어떻게 발생이 되는지를 말씀드리고 싶어서 배아기가 말씀드린 게 임신 전에 첫 4주에서 10주라고 했잖아요. 0에서 4주까지는 아기가 아직 생기지 않고 아기집이 생기고 생긴 아기집이 착상을 해가지고 그 착상을 한 아기집이 점점 커가는 시기고 4주에서 10주 사이가 이제 아기의 기관이 만들어지는 시기예요. 손가락이 만들어지고 눈이 만들어지고 코가 만들어지고 그런 것들이 되기 때문에 그 시기에 엽산을 먹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임신 전에 경구 피임약을 복용하셨던 분들은 엽산 흡수가 떨어지기 때문에 엽산을 좀 더 고용량으로 임신을 만약에 준비했는데 임신 전에 끊었다 그럼 한 달 동안 엽산을 드실 때 좀 고용량으로 드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엽산의 가장 중요한 점은 신경관 결손이에요. 신경관 결손이라고 하면 신경관이 잘 닫히지 않아서 생긴 건데 발생률이 꽤 높아요. 0.2% 정도 되고요. 위험 인자는 이전에 신경관 결손이 있었던 분들은 2에서 3% 정도 다시 재발을 할 수 있고 가족력이 있으신 분들 그래서 특이한 게 임신성 당뇨가 있으신 분들 특히나 약제 이 약제는 우리 정신건강의학 약제인데 발프리기시즈나 카마마제핀 이런 정신건강의학 약제랑 관련이 있는 약제를 쓰셨던 분들도 신경결손이 발생을 할 수 있어요. 위험인자를 가지고 있는 분들은 원래는 임신 1개월 전에 1분기 때까지 드셔야 되는데 임신 1개월부터 1분기 때까지 섭취를 하면 가장 좋거든요. 이때까지 섭취를 하면 신경관 결손 위험이 약 50에서 70% 정도 감소를 해요. 매우 높은 수치죠. 보통 저희가 어떤 약제가 효과가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 20에서 30% 정도만 돼도 효과가 좋다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근데 50에서 70%면 반드시 드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경관 결손의 이전에 기왕력이 있으셨던 분들 은 하루에 4mg을 드셔야 돼요. 보통 우리가 하루에 처방할 수 있는 엽산의 최대 용량이 한 알이 1mg이거든요. 그래서 4mg까지 드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고위험군 위에서 말씀드린 신경관 결손의 위험 인자가 있으신 분들은 하루에 1mg 정도 챙겨서 드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철분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임신 전에 철분이 빈혈이 있으신 분들은 임신 전부터 드셔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최소 14주부터는 복용을 좀 시작하시는 게 좋겠고요. 20주 이에는 30mg, 이전에는 27mg. 쌍둥이나 비만이신 분들은 6에서 100mg까지 섭취를 할 수 있어요. 혹시나 이제 임신 말이 되면 자궁이 커지다 보니까 위를 누르거든요. 위를 이렇게 누르다 보니까 신물이 올라오는 그런 역류성 식도염이 생기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그런 역류성 식도염이 생기시는 분들은 제산제를 드시는 경우가 있고 물론 산부인과 의사가 처방하는 제산제는 아기한테 태아 영향은 없는 거지만 제산제를 드실 경우에는 철분 흡수량이 감소를 하기 때문에 평소 먹는 철분제보다 2배 정도 더 드시는 게 좋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비타민 C를 흡수를 하면 C를 같이 드시면은 흡수량이 더 증가된다는 거. 그리고 여기 보면은 철분 성분에 따라서 들어있는 철분제 용량이 조금 달라요. 그래서 본인의 철분제 성분이 뭔지 보시고 맞는 용량을 좀 찾아서 용량을 맞춰서 드시는 게 좋겠고 아니면은 뭐 저한테 아니면은 담당 산부인과 의사한테 먹는 철분제를 보여주고 교수님 선생님 이 용량이 괜찮은가요? 물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칼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칼슘은 아기 낳고도 중요하게 섭취를 해야 되는 그런 것들이고요. 칼슘은 이제 태아한테 칼슘을 많이 넘기려고 산모는 기본적으로 어떤 영양분이든지 위장관에서 섭취량이 증가를 해요. 흡수량이 증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태아한테 그만큼 넘겨야 되니까. 그래서 칼슘 섭취가 위장관에서 증가를 하지만 하루에 태아한테만 필요한 칼슘, 엄마 말고 태아한테만 필요한 칼슘이 플러스 300mg. 그렇게 따지면은 칼슘제는 드셔야 되는 게 맞고 섭취량은 하루에 1000mg쯤 드시면 좋겠고 근데 고용량의 칼슘제를 드시면 1000mg 이상의 칼슘제를 드시면 문제가 뭐가 생기냐면 결석이 생길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여기가 신장이면 신장에서 만들어진 이런 소변이 이렇게
요관을 통해서 내려가는데 자궁이 커지면서 자궁이 점점점 커지면서 옆에 있는 요관을 누르게 되거든요. 그러면 요 정체가 생기면서 결석이 임산부들은 잘 생길 수 있단 말이에요. 특히나 오른쪽에 그 오른쪽에 있는 요관이 잘 눌려요. 그래서 그런 요관들이 눌려서 결석이 생길 수 있는데 거기다가 칼슘까지 고용량으로 1000mg 이상, 1000mg도 훨씬 많이 섭취를 하게 되면 결석으로 고생을 할 수 있으세요. 특히나 결석이 생기면은 산모 같은 경우는 쇠석술을 시행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많이 힘든 경우가 발생을 할 수 있어서 저는 칼슘은 딱 하루에 1000mg 정도. 청소년 임산부들은 좀 더 많이 섭취를 해야 되는 이유가 성장기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꼭 생각을 좀 해보시면 좋겠고 칼슘도 임신독증을 예방할 수 있는지 않을까 그렇게 연구들이 많이 됐었어요. 그래서 연구들이 이제 평소에 칼슘 섭취가 적으신 임산부들 하루에 25mg 미만으로 섭취를 하신 500mg 미만으로 섭취를 하시는 분들한테 칼슘 섭취를 했더니 고혈압이랑 임신독증이 감소를 했어요. 실제적으로 이거는 코크란이라는 데는 여러 가지 연구를 모아서 메타 분석을 하는 데거든요. 대규모의 연구를 여러 가지 연구를 모아서 큰 연구를 하는 건데 거기서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평소에 칼슘 섭취가 적은 임산부들한테는 도움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지만 다음 연구에서는 그럼 평소에 칼슘 섭취가 적지 않은 일반적으로 잘 섭취하고 계시는 임산부들은 어떻게 되나? 뭐 임신 전에 이제 칼슘을 500mg 정도 복용을 시켰더니 복용한 분보다 미복용한 분에서 임신 중독증이나 자간증이 발생이 다시 재발을 하는 게 복용분에서 조금 더 낮았어요. 이게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지만 그래도 칼슘을 섭취를 하는 게 뭐 많이 섭취하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결석에 그런 부작용이 생길 수 있지만 그게 아니면은 적정량의 칼슘은 꼭 섭취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말씀드릴 내용이 아연이에요. 아연은 유전자와 단백질의 대사 기능을 조절하는 모듈레이터예요. 조절하는 그런 부분이고 결핍이 되면은 난산이라고 하죠. 좀 분만의 진통 시간이 길어진다든지 그 다음에 자궁 내 성장 지연, 아기가 잘 안 큰다든지 사상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아연도 적정량을 섭취를 해주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섭취량은 하루에 11mg 정도 섭취를 하는 게 좋겠고 40mg 이상을 섭취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철분제를 60mg 이상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비만이신 분들 아니면 다태임신, 쌍둥이를 가진 분들은 아연 흡수량이 감소를 하기 때문에 꼭 챙겨서 섭취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보시면 아연이 많이 들어있는 음식들이 있죠. 굴도 이제 생굴로 드시지 마시고 조금 익혀서 드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소고기, 그 다음에 두부 이런 것들은 아연이 많이 포함되어 있고 그리고 요거트도 좋아요.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부분은 우유랑 요거트랑 두유가 세 가지가 있으면 아침에 식사하시고 뭐 식사하실 때 요거트 하나 아니면 점심 식사하시고 식사하시기 전에 우유 한 잔, 저녁 때 두유 한 잔 그렇게 꼭 챙겨 드시면 좋다고 제가 말씀을 항상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비타민 B 복합체 중에 비타민 H가 있어요. 비오틴이라고 얘기를 하죠. 요즘에 비오틴이라고 얘기를 많이 해요. 비오틴이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비오틴 한참 많이 드시죠. 뭐 고용량 비오틴이 되게 많아요. 보통 우리 시중에 나와 있는 거는 탈모에 도움이 된다. 아기 낳고 탈모가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탈모에 도움이 된다. 눈에 도움이 된다. 뭐 신경 발달에 도움이 된다. 피부가 탱탱해진다. 피부가 좋아진다. 그런 의미에서 고용량 비오틴을 드시는 분들이 있어요. 하지만 산모들은 권장량이 하루에 30 마이크로그램이에요. 보통 시중에 나와 있는 비오틴이 1000 마이크로그램이거든요. 그래서 시중에 나와 있는 비오틴, 고용량 비오틴을 드시기보다는 대개 산모들이 드시는 영양제에 비오틴이 같이 포함되어 있는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같이 포함되어 있는 그런 그냥 멀티비타민을 드시는 게 조금 안전할 것 같고 그걸 안 드신다 그러면 이런 음식물에도 비오틴이 있으니까 챙겨서 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이 드시면 유산이 생길 수 있어서 고용량 비오틴은 꼭 안 드시는 게 좋을 것 같다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제 제가 강의가 얼마 안 남았는데 산후 영양, 분만하고 나서 영양이에요. 그러면 분만하고 나서 어떻게 영양을 해야 되나? 분만하고 나서는 여성의 신체가 많이 변화를 해요. 먼저 이제 임신했을 때 늘었던 체중이 감소를 하죠. 체중이 감소를 하더라도 임신 전보다 한 1kg 정도는 더 늘은 상태로 유지가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체중 감소는 모유 수유를 많이 하게 되면 훨씬 더 붓기라든지 몸에 늘어난 체액량 그리고 체중을 감소하는 데 훨씬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모유수를 하시는 게 좋겠고 체중 감소도 생기게 되고 이제 자궁이 임신했을 때 이만큼 커져 있었잖아요. 그 커진 자궁이 아기를 낳게 되면 점점 작아져요. 제가 보통 설명을 드리는 게 약 2주 뒤면은 골반에 그 골반 안으로 들어온다고 얘기를 하고 약 4주 뒤면은 정상적인 자궁의 크기로 돌아간다고 얘기를 하는데 자궁 퇴축이 이제 일어나게 돼요. 아기가 나오고 나서. 자궁 퇴축과 관련된 게 오로겠죠. 이제 원래 태아를 가지고 있던 태반에 관련된 여러 가지 조직들이 이제 자궁 안쪽에 있다가 그게 서서히 나오게 되는 걸 오로라고 하는데 자궁 퇴축과 오로는 아주 연관성이 많아요. 자궁 퇴축이 안 좋으면 안에 피가 고이게 돼요. 그래서 오로가 잘 안 나오게 되고 그런데 자궁 퇴축에 도움이 되는 게 또 모유수유예요. 여기 유두를 자극이 되면 프롤락틴이나 호르몬이 분비가 돼서 그것 때문에 이제 자궁세축이 훨씬 활발하게 이루어지거든요. 가끔씩 모유수유를 하고 나서 후배아리가 더 심해요라고 말씀하시는 산모들의 이유가 그거예요. 모유수유를 하게 되면 유두가 자극이 되고 호르몬이 분비가 돼서 자궁퇴축이 더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그래서 자궁퇴축이 잘 일어나는 게 오로가 만약에 오랫동안 고여있게 되면 감염의 요인이 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산후열, 산후풍이라고 얘기를 해요. 감염. 그래서 산후풍이, 산용열이 생기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자궁퇴축이 잘 일어나야 되고 자궁퇴축을 잘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모유수를 하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이제 분만을 하게 되면 한 3, 4일 동안은 몸이 부어요. 이게 임신했을 때는 임신했을 때 몸의 체액량이 한 4에서 5리터 정도 늘어나 있거든요. 그렇게 늘어있는 체액량이 이제 분만을 하게 되면 양수가 나오고 태반도 나오고 아기도 나오게 되는데 산모의 혈관에 있는 체액량은 한 번에 빠지지 않아요. 근데 이제 원래는 그 체액량이 돌면서 아기한테 공급이 되던 게 이제 공급할 데가 없으니까 몸이 그만큼 더 많이 부을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이 부종 자체는 시간이 지나면 빠지게 되고 대개는 일주일 정도면 괜찮아지시고요. 부종이 일주일 지나도 안 빠진다. 특히나 다리 한쪽이 많이 붓고 색깔이 이게 왜 빨갛지? 왜 파랗지? 이렇게 다리 색깔이 한쪽이 변한다. 그거는 혈관이 막힌 질환이에요. 그래서 부종이 만약에 그런 증상이 나타나거나 통증이 있으면 반드시 병원 오셔야 되고요. 탈모는 에스트로겐 호르몬 때문에 발생을 하는데 호르몬이 이제 아기를 낳게 되면 본래로 돌아가면서 증가했던 에스트로겐 호르몬이 감소를 하면서 탈모가 생기는 거고 약 1년까지 머리숱이 감소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게 평소에 머리는 빠지잖아요. 평소에 머리는 빠지는데 임신을 하게 되면 에스트로겐 호르몬이 올라가서 머리가 잘 안 빠지는 현상이 발생을 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제 분만을 하게 되면 에스트로겐 호르몬이 떨어지게 되니까 평소에 안 빠지다가 왜 이렇게 많이 빠지지? 평소보다 더 빠지네? 그렇게 생각이 들 수도 있는 거고 호르몬 변화 때문에 생각이 들 수도 있고 그래서 탈모는 대개는 1년 정도 길게 가시면은 그 정도까지 가시는 분들도 있으세요. 변비는 이것도 프로게스테론이라는 호르몬 때문에 생겨요. 아기가 임신을 하게 되면 프로게스테론 호르몬 때문에 장 운동이 적어져요. 장 운동이 왜 적어지지 임신을 했는데 장 안에 음식물이 충분히 머물 수 있는 시간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영양분 흡수를 계속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아기를 낳게 되면 프로게스테론 호르몬도 원래적으로 돌아가면서 장 운동도 활발해지다가 그 장 운동이 회복이 잘 안 되면 변비가 생길 수 있으니까 변비가 생기시면 변비약을 드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시력이나 체온이 좀 올라가 있는다든지 땀이 난다든지 방광 기능이 조금 떨어지시는 분들도 있어요. 방광 기능은 제가 산모들한테 쉽게 설명을 드리는 게 자궁이 계속 커지면서 계속 점점 커지면서 방광을 눌러주고 있거든요, 자궁이. 근데 이제 그 눌러주던 자궁이 이제 아기가 나오고 태반이 나오니까 작아졌잖아요. 그러니까 방광은
쉽게 설명하면 풍선이 있으면 풍선을 누르면 바람이 더 잘 빠지잖아요. 소변이 잘 나오던 방광이 누르는 힘이 없어지니까 이제 자기가 일을 많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근육 자체도 일을 많이 해야 되고 그래서 그 근육 자체가 힘이 돌아오는데 시간이 조금 걸려서 임신을 하고 출산을 하고 나서 이제 분만을 하고 소변을 잘 못 보시는 분들이 가끔 있어요. 그러면 소변줄을 조금 더 한 하루 정도 더 뽑아놔서 거치를 한 다음에 방광경이 좀 돌아오는데 시간을 좀 주는 그런 경우도 발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의 신체 변화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영양이 더 중요한 거고 식사요법이 중요해요. 말씀드린 것처럼 성인 여성은 2000에서 2200칼로리 정도 하는데 수유 중이라고 하시면 500칼로리 정도 추가로 더 드셔야 되고요. 권장하는 음식은 임신 중에 먹는 건강한 음식이랑 비슷하고 수분 섭취가 되게 중요해요. 하루에 최소한 2.5리터 정도는 수분 섭취를 하셔야지 변비도 덜 생기고 그리고 콜린이라는 게 있는데 콜린이 이제 뭐 단백질이라든지 아니면 계란 같은 데 있는 물질인데 수유로 권장은 550 마이크로그램 그리고 오메가3 지방산도 드시는 게 좋겠고요. 아까 보여드린 질문이죠. 수유하는 동안 멀티비타민을 섭취해야 되나요? 그래서 수유목에도 비타민이 아까 권장량이 있죠. 그래서 임신했을 때 쓰던 먹던 비타민 놔두면 뭐예요? 그냥 다 드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수유하는 동안 피해야 될 음식. 공식적으로 피해야 될 음식은 없어요.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금속이 많이 포함된 해산물 그런 것들은 조금 섭취를 좀 덜 하시는 게 좋겠고 산모들이 이제 커피가 너무 먹고 싶어요. 카페인을 먹으면 아기가 잠을 못 잘 것 같아서 그럼 제가 더 힘들어질까 봐 가뜩이나 3시간마다 일어나서 모유수를 해야 되는데 밤에 잠도 안 자는데 더 힘들어질까 봐 커피를 못 먹겠어요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커피를 먹으면 카페인이 일부분이 이제 예를 들면 커피의 카페인은 시간이 지나면 소변으로 나오게 있어요. 그러면 보통 3시간에 한 번 수유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하시면 돼요. 아침에 수유를 하시고 그 직후에 커피를 딱 한 잔 하세요. 그러면 그 다음에 3시간까지 카페인이 점점 더 소변으로 나와서 커피를 드실 수 있으세요. 그래서 보통 산모들한테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이거는 소아과 우리 최영순 교수님께서도 한 가지 팁을 주신 부분이고요. 그래서 카페인은 아예 섭취를 안 할 수는 없지만 커피가 너무 생각날 때가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젖을 한번 이렇게 수유를 하고 그 다음 직후에 바로 먹으면 좋겠다라는 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강의는 여기까지고 혹시나 궁금한 게 있으면 카카오톡, 제 카카오톡 주소니까 여기로 물어보시면 되고 제 채팅창을 제가 볼게요. 임신 중기 24주 차인데 왼쪽으로 누워서 자야지 아기한테 산소가 더 잘 간다. 이게 사실인지 자, 우리가 임신을 하게 되면 자궁이 있고 대정맥이 있어요. 요거는 제가 조금 그림을 찾아서 보여드릴게요. 여기 보시면은 이제 자궁이 이렇게 있고요. 여기 대정맥이 있어요. 아기가 충분히 커진 이후에 30주 이후에 똑바로 누워되게 되면은 대정맥을 자궁이 누르거든요. 대정맥이라고 하면 하지에서 돌았던 피들이 다시 돌아오는 그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똑바로 누워 자게 되면 이 대정맥이 눌리겠죠. 이 대정맥이 눌리면은 이제 피에 돌아오는 양이 적어지니까 전체적으로 순환되는 피의 양이 적어지고 아기한테 산소가 덜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거의 다 이제 대정맥이
눌리기 때문에 30주 이후에는 왼쪽으로 자든 오른쪽으로 자든 왼쪽이 더 좋긴 좋아요. 왜냐하면은 대정맥이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쪽에 있거든요. 오른쪽에 있거든요. 그럼 왼쪽으로 누우면 대정맥이 덜 눌리는 거예요. 여기는 대동맥이고 그래서 옆으로 잡히면 좋긴 좋아요. 근데 이제 산모들 가끔씩 바로 자지 않으면 잠을 못 자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바디 필로우를 조금 하시고 옆으로 자는 습관을 조금 들이시는 게 좋겠고요. 바로 누워 자도 아기가 막 산소가 덜 가고 막 그렇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자면서 몸을 계속 뒤척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는데 제일 좋은 거는 바디 필로우를 딱 끼시고 옆으로 주무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임신이 자궁이 그렇게 크지 않은 상황에서는 대정맥을 많이 누르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임신 초반 때는 초반 때부터 이렇게 똑바로 누워서 잘 필요는 없고요. 30주 이후에 자궁이 좀 많이 커진 이후에는 똑바로 자는 것보다 누워서 주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종합 비타민제, 영양제에 이제 엽산이나 철분들이 다 들어있기 때문에 거기 용량을 한번 보셔야 돼요. 충분한 용량이 들어있는지 평가를 하시고 그 충분한 용량이 들어있으면 그것만 드셔도 되고요. 33주인데요. 어느 정도여야 정상일까요? 주스보다 크면 빨리 나온다는 말이 있는데 진짜일까요? 1월 9일인데 1월에 꼭 낳고 싶어요. 아기가 크면은 주스보다 빨리 나온다는 의미가 무슨 말이냐면요. 아기가 크면 자궁이 그만큼 커져요. 우리가 자궁이 커지면은 자궁에 수축이 생길 수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쌍둥이 임신 있잖아요. 쌍둥이 임산부들은 조산이 올 수 있거든요. 그 이유가 큰 자궁 때문에 근육들이 자극이 돼서 큰 자궁이 계속 자궁 근육이 땡기니까 본래로 돌아가는 것 때문에 자궁 수축이 생겨서 정상보다 빨리 나올 수 있다는 거를 말씀드리는 건데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게 애기 몸무게가 그럼 무조건 크면 다 빨리 나오냐?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기 때문에 너무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BMI가 정상인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1kg에서 16kg까지는 임신 전 증가가 임신 중에 증가가 당연히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너무 걱정은 안 하셔도 되고요. 임신전 당뇨 검사를 통과한 후에도 임당이 발생할 수 있는지 이거 좋은 질문이에요. 우리가 임신전 당뇨 검사를 24주에서 28주 사이에 하잖아요. 임신전 당뇨가 왜 생기는지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나중에 조금 다음 기회가 되면 좀 드렸으면 좋겠어요. 제가 임신전 당뇨를 되게 공부를 많이 했기 때문에 임신전 당뇨는 발생하는 이유가 당에 대한 인슐린의 내성이 발생해서 그래요. 혈액 안에 당이 올라가면 그걸 낮춰주는 게 인슐린인데 그 인슐린의 내성을 발생하니까 당이 잘 안 떨어지는 거죠. 그게 임신 주수가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점점 증가해요. 그래서 내가 24주에 임당 검사를 통과를 했어. 근데 아기가 크고 양수도 많아. 우리 선생님이 혹시나 모르니까 임당 검사를 한 번 더 해보재. 그럴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인슐린에 대한 내당능 장애가 이렇게 증가를 하기 때문에 임당이 발생할 수 있어서 우리 산부인과에서는 만약에 아기가 크고 뭐 양수가 많고 하면 통과를 하셨던 분들이라고 하더라도 한 번 더 권유를 드려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생각을 좀 해주실 수 있겠고요. 출산하고 나니 뭐 보약이냐 한약을 추천받아서 근데 한약은 또 안 좋다는 이야기도 있었고요. 한약은 제가 말씀드리기 조금 애매한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여러 가지 한약이 이제 저는 양의고 양학을 하는 사람이고 한약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조심스러운 부분이 뭐냐면 한약을 드시면 몸이 이제 보양이 되잖아요. 보양이 되는데 그게 저희 그 한방 교수님한테 여쭤보면 출산하고 나서 먹는 보약이나 한약이 아기한테 안 좋은 성분은 저희가 넣지 않습니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반드시 상의를 조금 하시고 드시는 게 좋고 한약이 가끔씩 스테로이드 성분이 포함되어 있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이제 평소에 이제 뭐 스테로이드 관련해서 예민하시단지 그런 분들은 한약을 안 드시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일 수 있을 것 같은데 가장 좋은 거는 균형적으로 균형 잡힌 식사를 잘 하시는 게 가장 좋아요. 그리고 아기를 낳고 나서도 단백질이랑 칼슘은 꼭 섭취를 하셔야 돼요. 철분이랑 31주 철분과 비타민 D가 부족하다고 해서 멀티비타민제를 꼭 복용해야 될까요?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거는 뭐 먹는 거를 이제 충분히 잘 드시고 이렇게 잘 챙겨 드시고 골고루 드시면 멀티비타민제가 반드시 섭취를 해야 되는 거는 아니에요. 우리가 건강 보조 식품이잖아요. 건강 보조할 수 있는 식품이기 때문에 반드시 섭취할 필요는 없는데 그래도 저는 임산부들은 멀티비타민을 드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임신을 하게 되면 자궁이 계속 커지면서 식사량이 주시는 분들이 있어서요. 그리고 많이 먹게 되면 또 위도 불편하고 그래서 멀티비타민제를 드시는 게 그런 분들은 꼭 멀티비타민제를 드시고 그리고 이제 채식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채식하시는 분들은 멀티비타민제를 꼭 챙겨 드셔야 돼요. 그래서 멀티비타민제는 드시는 게 안 드시는 것보다는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임신 후기 때 요실금이 생겼는데 출산 후에도 요실금이 있는 것 같아요. 안 없어질 수도 있나요? 어, 자연분만 하셨나요? 아니면 제왕절개 하셨나요? 자연분만이랑 제왕절개가 조금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어, 만약에 자연분만을 하셨으면은 출산 후에 요실금이 생겼으면 케겔 운동을 규칙적으로 해주셔야 되고요. 제왕절개를 하셨던 분들이 입 요실금이 생기는 이유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궁이 방광을 누르기 때문에 소변이 셀 수 있어요. 그만큼 또 이제 방광이 근육이 약해져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요실금이 분만을 하고 나서 생기시면은 요실금의 치료는 되게 다양하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산부인과 가가지고 호르몬 수치 검사를 조금 해보시면 좋아요. 여성 호르몬이 좀 부족하면 요실금도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고, 그리고 케겔 운동이라고 해서 그런 골반 근육 운동, 골반을 받치는 근육들이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제가 좀 드리면, 이쪽에 보시면 이게 방광이잖아요. 그죠? 이게 이제 골반을 받쳐주는 골반 근육들이에요. 이 근육이 약해지면 소변이 셀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근육을 강화시키는 운동이 가장 좋아요. 그래서 골반 근육 강화 운동이라고 찾아보시면 되게 많거든요. 엉덩이를 들어 올린다든지 브릿지 자세 그리고 뭐 케겔 운동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그거를 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그런 운동부터 먼저 하시고 그 다음에 병원을 찾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질문에 대한 답변은 다 드린 것 같고 산모분들 되게 먹거리가 걱정이 많이 되시죠? 그리고 이제 코로나 때문에 밖에서 다양한 음식도 드시지 못하시고 집에서 계속 해 먹다 보면은 먹는 음식만 또 드시고 하시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장 좋은 게 하루에 우유 한 잔, 두유 한 잔, 요플레 하나. 요거 세 개는 꼭 챙겨서 드시고요. 그리고 코로나 시기에 임신을 한다는 것 자체, 아기를 기른다는 것 자체가 되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요. 밖에 나가지도 못하고 또 코로나 백신도 산모분들은 맞는 게 좀 두렵고 맞아도 된다고 하지만 솔직히 두렵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나들이도 잘 못하고 하시고 이제 위드 코로나 되면서 또 지금 오늘 4천 명이라고 하던데 걱정이 되게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집에서라도 여러 가지 운동들, 골반 근육 운동, 이게 아기가 크면서 골반뼈가 틀어질 수 있거든요. 거기에 좋은 것도 골반 근육 운동이에요. 그래서 그런 운동들 좀 하시고, 그리고 꼭 마스크 잘 끼시고 하루에 30분씩 공원 같은 데 사람 적은 데 산책 같은 거는 이게 기분 전환도 되고 도움이 많이 돼요. 그런 거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제가 강의는 여기까지고 혹시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궁금한 점 있으시면 제 카톡으로 물어보시면 제가 어, 하는 것만큼 최대한 답변을 잘 드릴 거니까 그렇게 하시고 임신 준비 잘 하시고 지금 임신 중이신 분들은 아기 잘 키워주시고 혹시나 궁금한 게 있으면 저희 경희의료원에 제 메일에 오셔도 되니까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제 강의는 여기까지고 이만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